네, 주가가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폭락이 올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함께 공포가 확산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달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원달러 환율은 내리고 삼성전자는 7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도 3천선을 다시 탈환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과연 한국 증시의 청신호로 볼 수 있는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자 미국 증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도 감기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시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감기에 걸릴 만큼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지금 말씀대로 외국인이 유입세로 전환되면서 삼성전자라든가 코스피가 불안하지만 희망적인 조짐을 보였죠. 아무래도 이 매체가 되는 것은 미국 증시의 모습에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미국이라든가 한국 증시에 작용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 드려왔는데요. 일단 이 요인이 수면 아래로 잠복돼 있죠.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죠. 12월 3일 임시예산안,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부채 상한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또한 시한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돼서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소지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수면 아래로 이렇게 잠복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10월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기업들 실적 이 결과에 따라서 증시 모습이 좌우하는 이런 결정 요인이 변하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분기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분류 방식인 비코로나 업종과 코로나 업종. 이 코로나 업종은 이제 빅테크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코로나 업종은 전통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비전통적 주로 다우지수에 편입돼 있던 업종들이 좀 이렇게 실적이 발표했죠.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는 3분기 이후에 미국의 이렇게 동향을 보면 앞서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코로나 업종, 다우지수에 편입된 업종들은 대체로 좀 시청자 여러분도 감을 잡으시겠습니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쪽은 누구나 예상했거든요. 실제 결과도 어닝 서프라이즈 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습이 계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주서부터 발표가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 소위 코로나 기업들의 사실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좌우돼서 월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페드 통화정책 관련해서 양대 목표, 듀얼 맨데이트에 해당되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일단락됐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고용과 물가, 이제 고용 부분은 성장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됐던 이런 문제가 아마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보면 지난 목요일 이전까지 물가 지표가 발표할 때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증시에서는 화두가 됐었죠. 왜냐하면 테이퍼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렇게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다우지수 지수가 올라간 데에는 루비니의 정상화 역설 이것이 이제 월가에서 고객을 들면서 주가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마 루비니의 정상화 역설 오랜만에 들어보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 비슷했던 금리 위기의 2013년의 상황과 이때 이 얘기가 화두가 돼서 다시 한번 월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주가 상승 요인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루비니 교수는 모든 예측이 틀려서 예측계에서 떠나라는 비난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는데 루비니 교수의 정상화 역설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네. 사실 작년에 경기가 아이장으로 수직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전망하는데 경기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측계에서는 아마 자기가 자신이 속해 있는 뉴욕대 학교 학생들도 교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이런 측면까지 이렇게
교수로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는 월가에서 다시 한번 정상화 역사를 관심이 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2013년에 한번 상을 되돌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위기 이후에 4년 동안 빅스텝 금리나 지료금리죠. 지금과 비슷하죠. 세 차례 걸쳐서 양적 완화 정책 이렇게 발표해서 사실 2014년서부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는 증시 거품 문제의 후유증이 행오버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증시의 거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인 벤 버넨 교장이 2013년에 테이퍼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신흥국에서는 테이퍼링을 언급함에 따라서 테이퍼 텐트림 해가지고 주가가 좀 어렸던 상황입니다. 네. 우리를 비롯해서 지난주 목요일 이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대로 들어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루비니 교수가 생뚱맞게 증시 낙관론을 제시해서 실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유망하다. 가능한 주식을 많이 사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때의 그 루비니의 정상화 역설인데요. 당시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월가에서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루비니의 정상화 역설이 이렇게 다시 부각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의 경제 정상화 역설이 스태그플레이션과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봐야 할까요? 네, 당시 2013년 당시를 시청자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억을 되돌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증시는 상당히 거품이었거든요. 아마 2012년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미국의 증시 거품을 놓고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투자의 구루로 하는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채권의 왕이라는 밀 그로스 간에 사실 증시가 그 후에 그 10차례 이상 증시 거품 논쟁이 있었습니다는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2012년이었거든요. 이때에 그렇게 세계적인 그 주식의 그 투자의 구루, 그 다음에 채권의 그 구루가 이 논쟁이 붙을 만큼 증시 거품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근데 경기는 제대로 회복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경기는 그때 당시에도 2012년에 완전 고용 듀얼 메이터스로 페드가 사실 그 양대 목표를 그 수정을 했었는데요. 고용은 그렇게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이 완전 고용 수준에 대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당시에는 빅테크 업종들이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비중이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제조업 분야가 오바마 정부 시절에 제조업에 대해서 리프레시 정책 다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리쇼링 정책, 제조업 들어와라 하는 이 정책으로 해서 제조업이 구축되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완전 고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기적 측면에서는 완전히 그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물가라든가 거품은 이제 올라가는데 경기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정도는 좀 약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처럼 페드가 똑같이 고민 사항입니다. 똑같이 고민 사항인데요. 자, 거품을 잡으려면 긴축을 해야죠. 테이퍼링을 해야죠. 그다음에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경기라든가 고용 창출이 완전치 못할 때는 경기 부양을 계속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증시 거품을 이렇게 잡을 때는 빨리 조기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는 경기가 더 거꾸로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이제 1930년대에 에클스의 실수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지어낼 때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각도입니다는 2004년에 미국의 부동산 거품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인 앨런 그린스폰 의장이 금리를 올렸습니다는 중국이 보유 외환 가지고 국채를 매입함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거품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그린스폰 실수라 그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그 테이퍼링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는 지금도 테이퍼링이 지연될 때는 거품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친다. 2008년 서브프라임과 2009년 리먼 사태가 더 큰 화를 이렇게 그 화를 미친다 하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이 어떤 쪽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기조 변경이 쉽지 않을 때는 보통은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금융 완화하다 보니까 또 당시에도 금융위 극복에서 금융 완화하다 보니까 새롭게 정책을 기조가 쉽게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유명한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루비니 교수가 정상화 역설이라는 게 페드 입장에서는 풀어갈 때 아직도 완전치 극복치 완전한 요인이 극복하지 못하다면 기존의 기조를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그러면 금리 완화가 지속된다.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 10월 달에 양적 완화 정책가 종료되고 2015년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언급한 이후에 1년 6개월 정도 후에나 양적 완화 정책가 종료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금융 완화가 지속되니까 사실 주가는 오르게 됐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다 보니까 그때 사유를 빗해서 앞서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증시의 낙관론을 느닷없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쪽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과 같이 해서 이론적 기반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루비니 교수의 경제 정상화 역설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또 처음으로 상장되는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이후에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인 개미들이 모처럼 좀 웃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7만 원 선을 회복하고 네. 아직도 뭐 미흡합니다는 이렇게 그 동학개미들이 모처럼 이렇게 웃음을 짓는 이런 쪽에서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데요. 코인 개미들도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선을 회복됨에 따라서 모처럼 코인 개미 분들도 웃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 배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졌네요. 6만 달러 밑으로. 지금 네. 아마 실시간으로 24시간 굴러가니까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번에 사실 4월 중순에 6만 5천 달러까지 가다가 한때는 이것이 3만 달러까지 붕괴됐죠. 그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보면 페드 입장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9월 정도에는 로드맵이 나올 거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것이 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 사이드에서는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는 단계가 더 진전됐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처음 상장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도입이 늦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대중화돼. 이런 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간에서는 6만 달러를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는 이것이 지난 주말에 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회복되면서 코인 개미들이 모처럼 웃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올해 중에 지금 이제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는 최고치 4월 중순에 기록했던 6만 5천 달러를 회복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지난 9월 이후에 페드 회의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비트코인 얘기하고 가상화폐는 구별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9월 페드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파월 의장이 바뀌었죠. 비트코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인데요. 그동안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원칙에서 9월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분적인 인정론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이렇게 국민들의 자산이 이쪽 부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절대 불가론에서 이것을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간장하는 또 미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페드 입장에서 보면 절대 불가는 사실 불가하기에는 비트코인이 너무 대중화가 됐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분적 인정론, 비트코인을 부분적 인정론으로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알트코인 관계없이 가상화폐를 묶어서 비트코인과 이렇게 다른 알트코인 가격이 동반으로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상 9월 파월 의장의 입장이 변경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분적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밸류가 있는 비트코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승하는데 다른 더지코인이든가 이런 알트코인 문제, 소위 컴퓨터의 프로그램해서 이런 쪽의 가상화폐 가격들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읽을 때 하나의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도입할 때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부분적 인정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때 회복하니까 이 캐시우드가 51만 달러 가느냐. 그다음에 시리뱅크가 작년 이맘때쯤에 네. 올해 안으로 31만 달러 가느냐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가 빠르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올해의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정확히 15일에 기록했던 6만 5천 달러에 진입하느냐. 이 문제가 관심이 되고 너무 극단적인 낙관론에 해당되는 이런 캐시우드, 그다음에 시드뱅크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낙관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6만 달러 가다가 지금 정 PD께서 보여주신 비트코인은 5만 달러 밑으로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가 힘을 얻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회복됐고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을 다시 탈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이죠. 네.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작년부터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재산을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소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난주 목요일까지 극단적 비관론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서는 이런 바램을 이렇게 좀 적어했는지 삼성전자가 7만 원, 7만 전자를 회복하고 또 대형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상당히 다양한 일이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일단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극단적인 비관론을 여러 가지 차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주가의 대폭락이 온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나름대로 보는 시각들이 있을 겁니다. 보는 데는 시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국민의 재산이 이쪽에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때 떨어질 것을 미리 경고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는 떨어질 때 이렇게 극단적 비관론을 이렇게 가슴에 목을 박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렵게 이렇게 하는 인포데믹이라든가 리스크데믹은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책적인 측면이든 기업적인 측면이든 개인의 재테크 측면이든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역시 삼성전자가 7만 원 회복하고 코스피가 3천 회복된 데는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매수로 돌아선 배경이죠. 아시겠습니다는 코스피 시장에서 이달 들어서는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14일까지 목요일까지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한 2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15일 날 외국인들이 조금이나마 869억 정도 이렇게 매수로 돌아서면서 결국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형주를 산다. 국가를 사기 때문에 삼성전자 산다. 7만 원 회복.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코스피의 3천선 탈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스피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측면은 외국인의 지속 여부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 경기라든가 다른 국가의 상대 비교해서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적인 측면에서 메리시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외국 자본이 들어온 데 배경에서는
환율적인 측면이 강했다. 환차익 소지가 강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요즘 들어 증시를 보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들어오면 또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관관계는 어떻게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전 앵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외국 자본이 금요일에 860억 분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환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7만 원, 그다음에 코스피가 바로 그 3천 회복되거든요. 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외국 자본이 이탈될 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에 환율이 떨어진다. 올해는 환율이 올라간다. 근데 1,180원만 되면 1,200원은 바로 간다. 그렇게 근데 누누이 1,200원 이상으로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죠? 네. 근데 이렇게 그 과거에는 외국의 증시에서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이 버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채권 쪽에 유입돼서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이 밖으로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진 않았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8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 위에 금통위원들이라든가 이런지 계속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 하니까 채권의 버퍼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뭐 금리가 계속해서 올리겠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이탈된 자금이 바로 환율을 땡기면서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형주 주가 떨어지고 삼성전자 7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코스피가 3,000선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860억 정도 1,000억 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채권 부분에서 버퍼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삼성전자 7만 원 회복, 그다음에 코스피 3천 회복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이 채권의 버퍼 역할과 관련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860억 이달 들어서 매도세 지속되는 속에 매수로 돌아섰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1,200원 이상 수준의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IMF 전망치가 나온 이후에 내년도에 환율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환율 전망에 있어서는 1,180원 뚫리면 1,200원 가기 때문에 사실 1,200원 이후의 수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배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의 적정 환율 수준이 여러 가지 수출 채산성 모델이라든가 환율 구조목으로 보면 대체로 보면 아주 외국인 입장에서 낙관적 시가일 때 1,130원, 그다음에 아주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1,150원이거든요. 그럼 환율이 1,120원 정도 이렇게 가면 1,150원이 적정 수준이라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 넣는 것이 환차익을 기대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한국의 경기적인 측면에서 매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환율이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환차익 소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사실 매력이 있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아무래도 홍남기 부총리의 구두 개입과 맞물린 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환율 보고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갔을 때 네. IMF의 그 총회에 참석하신 홍남기 부총리께서 사실 구두 개입을 했었던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점을 좀 잘 잡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아까 1,200원 갔을 때 우리 환율이 적정 수준이 1,130원, 1,150원 정도라면 사실은 그 환차익을 기대될 소지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구두 개입하다 보니까 시점이 정확히 들어맞아가지고 외국 자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세가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홍 부총리께서 15일이 미국의 환율 보고서 발표하는 이런 날인데요.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워낙 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부담이 되는 측면이거든요. 이게 마친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추측도 있었습니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 뚫리는 수준에서 위안 당국의 책임자께서 이런 쪽에 그 환율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없었다면 환율 상승과 외국 자본 이탈 간의 악순환이 되고 삼성전자 더 떨어지고 코스피가 더 떨어지는 이런 쪽의
악순환고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1,200원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의식해서 아마 적절한 시점에 구두 개입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15일에 발표된 미국의 재무부의 한일 보고서는 지금 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는 중국과 관련된 정책은 트럼프 정부 때의 중국과 관련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서 오히려 더 강도 있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 보고서가 미국 시간으로 15일 날 발표되는데요. 발표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측면에 있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상화되고 트럼프 지위인데도 불구하고 미 재무부의 한일 보고서가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데에는 우리보다도 중국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넷 해치 카퍼를 보면 우리는 한일 관찰 대상국에 지난 4월 달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일 보고서가 자꾸 지연되는 데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베넷 해치 카퍼를 보면 중국은 지금에 지정되어 있는 한일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져야 된다. 근데 빠진다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 패권에 더 강도 있게 조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탁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도움 말씀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사실상 중국이 만약에 네.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걸리면 중국은 앞서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0%까지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아주 극단적인 아주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중국의 1분기 성장이 18.3%, 2분기에 7.9%, 이번에는 한 여러 가지 단기 부가가치 우리가 GDP 성장률은 서메이션 에디드 밸류거든요. 부가가치 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5%대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0% 나온다고 하니까 아주 오늘 굉장히 주식 투자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다는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갈림결이거든요. 어느 하나 확신할 수 없는 하이퍼 언서티니 초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경기도 그렇죠. 변곡점 우리가 많이 알게 피크아웃, 실적도 피크아웃, 정책도 피크아웃,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게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중남미카는 대부분 다 금리를 올렸고요. 네. 노르웨이도 금리를 올렸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을 조정하는데 긴축으로 돌아섰고, ECB도 테이퍼링 추진하고, 캐나다도 테이퍼링 이런 측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이 완화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긴축적으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도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낙관적이다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성장률이 0%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기 성장률이 7.9%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예상은 한 5%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금융 사이즈가 실무보다 그렇게 3배나 높을 때는 진폭이 이제 경기 이제 진폭이죠. 네.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보면 이게 진폭이다. 진폭이 위로 갈 땐 더 위로 간다. 그러면 낙관될 땐 극단적 낙관으로 가는 거죠. 떨어질 때는 이번에 뭐처럼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극단적 낙관론이 나오는 거죠. 극단적 비관론이 나오는 거죠. 이 수능성 문제다. 프로사이클리시티. 그다음에 주기가 옛날 것처럼 4년, 5년 이 주글라 파동이라든가 컨트레이 파동이 맞지 않는다. 이 돈의 흐름은 확확 변하지 않습니까? 주기에 당겨야 된다. 이런 사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특성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낙관론, 비관론, 너무 극단적인 주가가 한없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속절없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서 보면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ETF 배당주 현금 권고해 드렸는데요. 이거 줄기차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배당주와 관련된 이렇게 지난 3개월 동안에 배당 성향이 높은 주가가 플러스 5.4% 나왔답니다. 이건 제가 추정한 게 아니고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주와 관련된 우리가 배당주를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요.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은 5.4%인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8.3%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을 가이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말씀드린 보다 좀 긴 호흡을 갖고 또 넓은 암호 글로벌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연금이라든가 장기적 금, 네. 그다음에 연금도 이 글로벌 ETF를 좀 이렇게 넣어서 하시다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적립 펀드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펀드도 한동안 개별 종목에서 펀드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로비니 교수의 정상화의 역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의 상장 기대감, 마지막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국내 증시 분석까지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